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의 총수가, 그것도 유교 문화가 지배하던 1993년에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괴적인 한마디가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1993년 삼성은 이미 국내 1위 기업이었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직원들은 안정적이었죠.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왜 다 바꾸라고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전자제품 매장. 이건희 회장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삼성 제품이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보다 30% 싸게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가 낮아서였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국내 1위일지 몰라도 세계 시장에선 2류다. 바로 그날 역사적인 신경영 선언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세계 1위 반도체, 프리미엄 가전제품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전부 다 바꾸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을 3막 8장으로 나눠 살펴볼 겁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통찰력, 디테일에 집착한 장인정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혁신의 여정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짝퉁이라 불리던 삼성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막, 지금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삼성 임원 200명이 모인 회의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여러분, 우리 제품이 여기서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니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값싼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류 기업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이류라는 단어는 모욕처럼 들렸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세계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조직 문화를 바꾸고, 제품 철학을 바꾸라는 총체적 혁명의 선언이었죠. 당시 삼성은 양적 성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TV든 냉장고든 일단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았어요. 한국 시장에선 통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선 달랐죠.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량품 10만 개를 만드는 것보다 완벽한 제품 1만 개를 만드는 게 낫다. 실제로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1995년 구미공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애니콜 휴대폰 15만 대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당시 금액으로 약 150억 원어치였습니다. 직원들은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불타는 걸 보며 수치심과 각오를 동시에 느꼈죠. 품질의 타협은 없다. 이게 신경영이다. 이 사건 이후 삼성의 DNA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팔리겠지라는 안일함이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다는 집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왜 굳이 스스로를 부정하며 고통스러운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성공한 기업의 리더가 밤잠을 설친다? 보통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에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위기가 보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삼성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매출 성장세, 고용 확대, 모든 지표가 녹색불이었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다. 왜일까요? 그는 일본 기업들의 몰락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이들은 품질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10년 뒤엔 일본 기업처럼 무너진다. 위기는 언제나 전성기 직후에 온다. 그는 선제적 위기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90년대 중반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곧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지시했죠. 임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메모리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리스크를 감수합니까? 이건희 회장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언젠가 포화된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 지금 투자해야 10년 뒤 먹거리가 생긴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위협받을 때 삼성은 이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으로 다각화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신호는 늘 있었다. 단지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매출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언론이 칭찬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경계심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내일 경쟁사가 우리보다 2배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죠. 하지만 위기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위기를 돌파할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가 바로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바로 핵심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였어요. 1996년 삼성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천재급 인재 한 명을 영입하는데 수억 원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임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돈이면 보통 직원 10명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보통 직원 100명보다 천재 한 명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삼성의 미래는 기술 격차, 즉 슈퍼갭에 달려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한 천재 엔지니어는 차세대 공정기술을 개발해 경쟁사보다 2년 앞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조 원의 수익이 발생했죠. 한 사람이 만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천재를 학벌이나 스펙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건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95년 구미공장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당시 삼성 휴대폰은 국내에서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품질 클레임이 계속 들어왔죠. 버튼이 잘 안 눌린다,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 사소한 물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큰 문제 아니네, 다음 모델 때 고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당장 구미공장으로 가자. 그리고 그는 직원 2,000명을 운동장에 모았습니다.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쌓아놓고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만든 이 제품들 자신 있게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다면 팔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불태우겠습니다. 15만 대. 당시 금액으로 150억 원어치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울었습니다. 한 직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저는 장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을 거친 제품 하나하나가 삼성의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 사건 이후 삼성의 불량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니콜은 2000년대 초반 세계 3위 휴대폰 브랜드로 올라섰죠.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제조 현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 진열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왜 삼성 TV가 구석에 있어? 왜 먼지가 쌓여 있어?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에게 사소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디테일을 잘 챙겨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겠죠. 과연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찾았을까요? 호텔업은 장치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고 시계업은 정밀 가공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업의 개념, 즉 사업의 본질을 정의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80년대 삼성은 호텔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건물 사업으로 봤어요. 좋은 위치에 멋진 건물 지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호텔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서비스다. 고객이 얼마나 편안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는 직원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스위스 호텔 학교에서 매니저를 데려오고 객실 청소부까지 서비스 마인드를 교육시켰죠. 결과 신라호텔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럭셔리 호텔이 됐습니다. 또 다른 예시, 시계 사업. 1990년대 삼성은 시계 사업을 고민했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시계는 스위스가 강한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했죠.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계의 본질을 잘못 봤다. 시계는 시간 보는 도구가 아니라 정밀 가공 기술이다. 우리에게 그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은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계 라인을 출시했고 나중엔 이 기술을 갤럭시 워치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통찰력은 업의 본질을 꿰뚫는 데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를 조립 산업으로 봤어요. 부품 사다가 조립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반도체의 본질은 초미세 공정 기술이다. 이건 화학, 물리학, 재료공학이 결합된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R&D에 쏟아부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삼성은 매출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죠. 당시 경쟁사들이 3, 4%였던 걸 감안하면 파격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간 단기 수익이 악화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뒤를 보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아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삼성은 2000년대 초반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걸 보지 말고 남들이 못 보는 본질을 봐라. 그게 리더의 역할이다. 하지만 아무리 본질을 잘 파악해도 고객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디자인의 시대다. 상품의 질은 기본이고 고객의 마음을 잡는 것은 감성이다. 2005년 이탈리아 밀라노,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을 데리고 명품 거리를 걸었습니다. 구찌, 프라다, 페라리,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질비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왜 비싼지 아는가? 한 임원이 답했습니다. 품질이 좋아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감성을 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꿈을 산다. 이 깨달음이 바로 밀라노 선언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기술력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TV 화질, 반도체 성능, 휴대폰 기능, 모든 면에서 경쟁사를 앞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였어요. 소비자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제품은 성능은 좋은데 왠지 촌스러워요. 이건희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해졌죠. 맞는 말이다. 우리는 엔지니어 마인드로만 제품을 만들었다. 고객의 감성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2005년 삼성은 디자인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 디자이너들을 스카우트했죠. 밀라노, 파리, 뉴욕에 디자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직접 디자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 번은 신제품 냉장고 디자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이건희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 냉장고를 부엌에 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디자이너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입니다. 틀렸다. 냉장고는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구다. 부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해라. 디자인팀은 3개월 동안 재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지펠 시리즈가 탄생했죠. 냉장고가 아니라 프리미엄 주방 인테리어로 포지셔닝한 겁니다. 결과 대박이었습니다. 지펠은 국내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 1위를 차지했어요. 이건희 회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자인은 겉모습만이 아니다. 사용자 경험 전체가 디자인이다. 실제로 삼성은 언박싱 경험까지 디자인했습니다. 제품 상자를 여는 순간부터 고객이 설레게 만드는 거죠. 갤럭시 스마트폰 박스를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품이 딱 맞게 들어있고 케이블도 예쁘게 정돈돼 있죠. 이 모든 게 계산된 디자인입니다. 2010년대 들어 삼성은 디자인 브랜드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십 개의 상을 휩쓸었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완성이 없다. 계속 진화해야 한다. 기술과 디자인, 이 두 날개로 삼성은 세계 시장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기술과 디자인이 뛰어나도 기업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는 게 역사의 교훈 아닐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현실 비즈니스에서 정직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
삼성전자 한 부서에서 수출 실적을 부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100억 원어치를 수출했는데 120억으로 보고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즉각 해당 부서 전체를 징계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임원을 해임시켰죠. 임원들이 놀라며 울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실수 아닙니까? 의도적 횡령은 아닌데? 이건희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실수든 의도든 상관없다. 수태를 조작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삼성의 모든 리포트는 100% 정직해야 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론 거짓말이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실제로 삼성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삼성 휴대폰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리콜이 불가피했죠. 비용은 수백억 원. 임원들은 조용히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고가 아직 안 났으니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장 언론에 공개하고 전량 리콜하라. 고객 안전이 우선이다. 결과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었죠. 언론과 소비자들이 삼성의 정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시 삼성은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강화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내부 직원들에게도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보고 문화를 바꿨습니다. 나쁜 소식을 빨리 가져오는 사람을 칭찬하라. 좋은 소식만 보고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마라. 실제로 그는 문제 발견자를 포상했습니다. 공정에서 결함을 찾아낸 직원, 제품 개선점을 제안한 직원,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켰죠. 반면 문제를 숨긴 사람은 가차없이 징계했습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삼성은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신뢰다. 고객의 신뢰, 직원의 신뢰, 사회의 신뢰.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정직과 신뢰만으론 부족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과연 삼성은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했을까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2010년 3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서서히 은퇴 준비하시겠지.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복귀 첫날 그는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삼성이 너무 안주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 전자업계 2위였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 눈엔 달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게임의 룰을 바꿨다. 우리도 바꿔야 한다. 2007년 출시된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삼성도 대응하긴 했지만 아직 애플을 따라잡진 못한 상태였죠. 이건희 회장은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강점이 뭔가? 임원들이 답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 능력입니다. 좋다. 그럼 이걸 스마트폰에 집약시켜라. 애플보다 더 큰 화면, 더 빠른 프로세서, 더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라.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2010년 갤럭시 S 출시, 2011년 갤럭시 S2로 대닥, 2012년 갤럭시 S3로 애플과 양강구도 형성. 불과 3년 만에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미래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지시했습니다. AI, 인공지능, 5G 통신, 자율주행, 바이오 헬스. 임원들이 우려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까? 이건희 회장은 20년 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뒤를 보라. 스마트폰 시장도 언젠가 포화된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대 들어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바이오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죠. 이건희 회장의 끝없는 혁신 철학은 조직 문화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제품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라. 경쟁사가 파괴하기 전에. 예를 들어 갤럭시 S3가 대박났을 때 삼성은 이미 S4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S3의 단점을 스스로 분석해서 S4에 반영했죠. 이게 바로 자기 잠식 전략,
캐니벌라이제이션입니다. 내 제품이 내 제품을 잡아먹게 만드는 거죠.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순간 미래는 없다. 계속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그는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삼성 곳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두고 있는가?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그가 남긴 것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시가총액 1987년 1조 원, 2020년 400조 원, 글로벌 브랜드 가치 세계 5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하지만 진짜 유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DNA입니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은 10년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창조했습니다. 1990년대 양에서 질로, 2000년대 기술에서 디자인으로, 2010년대 제조에서 플랫폼으로, 2020년대 하드웨어에서 AI와 소프트웨어로. 이건희 회장은 항상 말했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리고 이 철학은 단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삼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신의 경력이 삼성입니다. 사업가라면 당신의 비즈니스가 삼성입니다. 학생이라면 당신의 미래가 삼성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건진 핵심 질문들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고인물은 썩는다. 나는 지금 안주하고 있진 않은가? 보이지 않는 위기를 보라. 나는 5년, 10년 뒤를 준비하고 있는가? 디테일이 생존을 결정한다. 나는 내 일에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가? 읍의 본질을 파악하라. 내가 하는 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디자인이 기업의 얼굴이다. 나는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고 있는가? 정직과 신뢰가 기반이다. 나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 끝없이 도전하라. 나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가? 이건희 회장의 위대함은 초인류 기업을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함은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게 더 두렵다는 마인드를 한국 사회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가 떠난 지금도 삼성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차세대 반도체 기술, AI 가전, 바이오 제약. 왜일까요? 이건희 회장이 심어놓은 변화의 DNA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삼성은 영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은 10년 뒤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지금과 똑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더 나은 모습인가요? 이건희 회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지키되 나머지는 과감히 바꿔라. 변화를 두려워 말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물을 흐르게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